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반응이 자연스러웠던 부분의 어떤 배경, 결국은 지금 뭐 돈이 풀려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면 뭐 계속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과열 양상에서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일회성 요인, 그러니까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보도하고, 그런 보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원유 가격을 잡겠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잡겠다, 그런 립 서비스만 하고, 미국이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 비축료를 방출을 한다든지, 그거 $20대 사들인 거니까 지금 풀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등등 뭐 다양하게 있는데, 립서비스만 하는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나 유가 상승에 대해서 딱히 이걸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상황을 그렇게 즐기는 것 같고 제어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의도대로만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고 금리 인상도 더 강하게 갈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7.5%의 물가 상승률이면 미국 금리가 4%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금리가 5%가 돼야 되고 대출 금리가 7에서 8%가 됩니다. 이거 망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뭐 두 가지 안전판이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4%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했을 때 미국 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그리고 양적 축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국채 이자 부담은 온전히 미국 재정 부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금리 4%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금리가 4%가 된다? 그러면 예산의 뭐 한 20-30%가 이 이자 지급으로 나갈 판이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 4%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몰라. 0%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내외 금리 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주식시장이 외국인 매도로 뭐 표현을 하자면 아작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동산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가계 자산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면 그냥 1960년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느니 지금 순채권국이니까 한번 모험을 해보자, 이쪽을 선택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전판 때문에 설마 뭐 대출 금리가 7-8%까지 가겠냐, 이런 인식이 지금 심각한 시장 지표를 어느 정도 무시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맞다면 적당한 선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가는데,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2월 16일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도 춘추 시대까지는 중국도 이 지금 서양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지금 서양 쪽에 보면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게 어떤 암묵적인 룰이 돼 있습니다. 불문율이 돼 있는데, 일본처럼 뭐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서양 쪽에서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중국도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뭐 체육 하듯이 너네 공격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 양상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됐었는데, 전국 시대로 가면서 이제 지금 중국처럼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가 아무리 양아치를 하더라도
2월 16일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면 이날 선전포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명료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16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5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한 날이니까 시장이 내일까지는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16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17일, 18일까지는 가능성을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21일로 가게 되면 전쟁이 안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악의 불확실성은 지나갔고 안 나는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17, 18을 지나고 21일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가 되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느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국도 대만 침공을 하는 게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전이니까. 그리고 자기네 나와바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요런 양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남침을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증폭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유리하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공급망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이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런 불확실성이 싹 사라져가지고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위해서 이제 그 투자한 자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라는 게 뭐 팔아치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투자한 게 4개가 있으면 요 지분하고 요 지분하고 바꿔서 이쪽으로 돌리고, 요것도 이쪽으로 돌리고, 뭐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로 집중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원금 같은 경우는 한 4월 정도에는 늦어도 해소가 될 거니까 전체적인 원금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5월에 지를 수 있지 않을까? 5월에 삼성전자, 포스코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한번 질러볼까 생각 중인데, 그런 어떤 여건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황상 현재 주어진 정보로 본다면 5월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그전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로 가서, 코스닥은 제가 계속 경고 드렸지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아주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저점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코스닥은 이제 저점을 위협을 하는 상태고,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반짝 반등했다가 추풍 낙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겨워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한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 본인 매매하고 맞지 않으니까 짜증 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한국에 뭐 가치주의 이런 게 뭐 어디 있냐, 아무거나 그냥 사서 더 올라서 팔면 되지, 이런 분들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슬릴 텐데, 거슬리더라도 그게 진리입니다. 가치가 동반되지 않는 시세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자,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4분기 보고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여기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으로 잡은 건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떤 게 있었냐, 얼마 전에 그 미국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화이자가 이제 셀트리온 그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하했습니다. 30% 인하했습니다. 뭐 레미게이드는 뭐 처음보다 많이 또 약간 인하가 됐고, 다른 바이오시밀러도 나오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면 약가 30% 인하했고 다른 것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추격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또 약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노출된 게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폐기 처분해야 될 재고가 있을 거고, 그게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1,549억 중에서 30% 인하했으니까 그 가격 까가지고 이게 한 8천억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조 3천억이 날아가게 됩니다. 1조 3천억이 날아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자산이 2조 원인데 7천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셀트리온 헝가리에 가 있는 거 매출 채권 이거 빼고 계약 자산도 뭐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셀트리온이 뭐 설마?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통 크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지금 10조 원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20% 정도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시장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2조 원을 조달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뭐 그거 발행할 때 권리락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3, 4만 원 가겠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막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 이미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증자 같은 걸로 시장에서 자금도 땡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신라젠처럼 되고 뭐 코오롱 티슈진처럼 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코스닥 전반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 뭐 똑같습니다. 그 과거에 IT 버블 붕괴하고 똑같습니다. IT 버블 붕괴 때도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지속이 됐고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망하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손절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이 IT 버블 때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마이너스 99%가 속출하니까 상장 폐지도 당연하고 이런 거 속출하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네 여기서 끊어야 되네 하면서 손절매의 개념이 탄생을 한 건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 특례로 등장했던 종목들도 제놀루션 제외하면 멀쩡한 종목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헬릭스미스. 국내 기술 특례 상장 1호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했는데 최대 주주 지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에 앞으로 이 기술로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거니까 기회를 주자 해서 시작했는데 16, 17, 18, 19, 20 올해까지 해서 6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지금 매출 없습니다. 다 합쳐봤자 200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00억 되겠네. 예. 그리고 적자 난 거 한 1,300, 400억 될 거고 손실로 따지면 2천억 되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다 나간 겁니다. 특례 상장이 투자자들 합법적으로 등쳐먹으라고 하는 제도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의 규제라는 게 왜 많냐? 자유주의처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규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 뭐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어쩌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는 사형제도 없으면 안 됩니다. 사형제도 없으면 저거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규제가 이 한국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말 적당히를 모르니까. 지금 기술 특례로 해서 기술 있는 쪽에 해먹으라고 했더니 사기꾼들만 들어와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힌 게 어마어마합니다. 공모할 때 끌어간 자금만 5천억이 넘고 시장에서 조달하고 주가 올려서 박살나고 이런 것까지 치면 뭐 몇 조 원에 달할 텐데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3년 동안 이익이 나든 아니면 매출이 1,000억이 넘고 1년 동안 이익이 나든 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코스닥의 하락이란 건 불가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400선을 가든 500선을 가든 거품과 관계없는 종목들은 오히려 그 거품이 박살나면서 유동성 조각이 분산이 되고 그 살점들을 주워 먹으면서 오히려 작은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거품주만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내릴 수 있는데 그게 거품하고 상관없으면 괜찮다. 예, 이렇게 남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 유튜브를 할 때는 조금 보람이 찹니다. 왜냐면 지금 단타를 조장했던 유튜브와 그 유튜버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성과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조회수를 봤을 때 그래도 한 1,000여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라도 그나마 거기에서 건지고 그런 어떤 방식의 투자를 안 하게 막는 데 기여했다는 거. 물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는 데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요즘은 보람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그 버스 말씀을 드린 게 그냥 세상의 사고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우리 때는 뭐 한 3시간에 한 대 버스 들어가는 저 골짜기에 살아도 뭐 딱히 뭐 차별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도 불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3시간 한 대니까 아침 6시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난 왜 이런 데 태어나 가지고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사고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빨리 먹는다 했는데 일찍 일어나봤자 별 볼일 없더라. 예,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항상 저는 조금 어떠냐면 항상 입장이 그렇게 됩니다. 입장이.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와야 되네 하던 입장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입장이 됐습니다. 버스를 한 1시간 정도 시골에 있으니까 타고 가게 됐는데 그때도 뭐별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형이 3학년이었고 같은 학교였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태워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전기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포트를 타고 갔는데 그 이제 포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 기숙사가 있으면 여기로 이제 이 기숙사를 돌아가는데 기숙사 애들 다 깨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로.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깬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우리 차가 그랬다면서 예, 그리고 뭐 차가 뭐냐 그러면 뭐 포트다 그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이 세상의 사고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제 어느 집에 차가 어느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를 따지던 사람도 있고 안 따지던 사람도 있었는데 안 따지던 사람들이 다수였으니까 이게 그냥 문화였던 거고 지금은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이게 문화가 된 것 같고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생각한 게 제가 좀 그런 게 둔한 것도 있지만 뭐 이거를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뭐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고 타봤자 뭐 그리고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뭐 고민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제 제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그 이제 저녁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예, 그래서 학교 근처에 헌책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맨날 이상한 책만 보고 그 이상한 책이라는 게
야한 거 이런 거 말고 그 사주, 뭐 전생 어쩌고 하는 거, 뭐 귀신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그때 많이 봤었는데, 예,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게 결국 남들한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꼭 오는구나. 뭐 그런 거? 예,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약간 인과관계가 없지만, 보는 거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그냥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안 쓰고 돈을 버니까, 저는 언제부터 돈을 벌었냐면, 17세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이 17세 때, 그때 당시도 PC통신이, 파란색 화면의 PC통신이 그거였는데, 그때도 뭐 자료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 4만 원씩 벌었던, 그렇게 살면서 생각한 게, 뭐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결국 되지 않겠냐 하다가 이제 제가 큰 돈을 버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인이 됐을 때. 예, 근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보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면 되겠습니까?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까? 주식하다가 사기치는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까? 주식하다가 그나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뭐 닮아가든 아니면 그게 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주식 투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개똥 철학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 그럼 다시 댓글로 돌아와서, 예,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계속 이런 걸 섞어서 지금 이 수면용 말고, 예, 다른 용도로도 조금 하려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버스 타고 3학년 때도 버스를 탔는데, 예, 저는 어떻게 했냐면 버스 타고 갈 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자극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보든 말든 간에 눈 감고 다녔습니다. 버스 타서 손잡이 잡으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이 버스도 길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고 탔습니다. 그러면 좀 운동이 됐고, 예, 운동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가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고 그게 집값에 반영이 되니까, 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단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타로 ETF를 하시면 거래세가 없으니까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잘 하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는데, 그 종목을 그렇게 하시면, 거래세를 내면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결국은 가랑비 옷 젖듯이 거래 비용으로 다 박살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게 이제 도박 사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기계도 보면 승률이 한 95% 정도로 맞춰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 원 넣고 돌리면 확률적으로 9,500원을 따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만 원보다 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9,500원. 그리고 10번 돌리면 5,000원 됩니다. 20번 돌리면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래세가 있다는 게. 예,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예,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동안의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되게 가깝습니다. 만나진 않지만 사실 뭐 제 친구들보다도 더 가까울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좋은 마음에 여기 괜찮다고 한번 글 보고 아니면 유튜브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뭐 컨디션이 나빴다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이 시장 해석이 틀렸다든지 그러면 뭐 별거 없는데? 너 뭐 이런 사람을 왜 대단하다고 하지? 뭐 왜 괜찮다고 하지? 이렇게 되면 조금 저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쌓여가는 거니까. 이렇게 긴 시간 쌓여가는 거니까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생각했을 때 한 2,000분 정도? 뭐 진짜 좀 부지런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한 3,00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한 1,000분 정도 되고 사이트에 한 1,000분 정도 되고 이러면 한 2,000분 정도 되니까 굳이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굳이 소개를 해서 또 이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예, 혹시 이 아드님하고 의견 차가 있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갈등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약바이오는 뭐 IT 버블이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도 꼭 말씀드려야 되고, 거의 뭐 10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하고 이거 중에 돈 되는 것도 거의 없고 이것도 100개 중에 하나. 만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만분의 1 중에서 이 1이 언제 성과를 투자금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1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숫자로는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 결국은 남들이 살 때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바보가 있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시세가 끝났으면 이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한번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육. 이 배양육 말씀하시는 건가? 대체육은 다른 용어인가? 잠시만. 예. 요거는 저 배양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 대체육보다는 저는 배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대체육은 식감이나 이런 걸로는 고기랑 저같이 둔한 사람들은 전 중학교 때 벌써 대체육을 먹어봤는데, 저같이 둔한 사람들은 뭐 딱히 이 고기랑 뭐 큰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감한 분들은 또 고기를 뭐 흉내 낼 수가 없네, 완벽하게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배양육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요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직접 이런 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참 여기 그냥 인생을 걸고 이걸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100g당 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배양육의 생산 단가가. 배양육이 뭐냐면 우리 비커에다가 이 고기 세포, 지방 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배양을 시켜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만 한다면 원료가 획기적으로 줄고, 예, 그러니까 한 96% 정도 줄어듭니다. 원료가.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양육은 이렇게 비커에서 이렇게 그 액을 넣고 배양액을 넣고 전기 자극을 줘서 이렇게 고기를 만드는 건데 세포가 똑같기 때문에 요 배양육은 고기하고 똑같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채식주의자들도 먹어도 됩니다. 이거 뭐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채식주의자들도 먹어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전 세계에 생산하는 곡물의 3분의 1이 가축 사료입니다. 근데 이 배양액은 한 4% 정도만 배양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면 되니까 요게 또 고스란히 곡식 인류의 식량으로 될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인류의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 뭐 인구가 한 100억까지 늘어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축들이 내뿜는 어떤 메탄가스라든지 가축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 면적이라든지 뭐 등등 이 배양육이 나온다고 해서 나빠질 게 있느냐? 아주 일부의 축산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100g당 2,000원까지 생산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배양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뭐 그게 미국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나오면 뭐랄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들은 소를 직접 잡아서 얻은 고기입니다 하는 스테이크를 아주 비싸게 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배양육을 먹게 될 것 같고 이런데 이게 이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왜냐면 항생제 맞고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배양육은 굉장히 깔끔하고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양육이 실제로 이제 제품화 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자극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요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부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탄이 그 행복지수 1 위였습니다. 행복지수가 1 위였는데 갑자기 93위가 돼서 왜 그렇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인터넷이 보급이 됐다. 그래서 막 보니까 자기네 나라들이 너무 못 사는 나라였고 뭐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행복지수가 추락을 했는데 뭐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사는 거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별로였어. 물론 이게 과거의 어떤 일들이 미래의 어떤 참고가 된다거나 뭐 동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냥 과거에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텐데 예, 근데 너무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버지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뭐 한마디 하면 돌아오는 얘기가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고 친구들도 뭐 이거 괜찮아. 그 친구가 이오플로인가 거기 꽂혀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이어플로우가
그 뭐지 당뇨 관련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꽂혀 가지고 그러면 '팔고 다른 걸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 보고 다시 돌아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못 팝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제가 옆에서 얘기했을 때 아이고 옆에서 얘기했을 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본인 판단대로 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실패하면 대부분 본인 판단대로 하지만 실패하면 이제 책임은 저한테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어. 근데 뭐 또 그렇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망 없다 생각해 가지고 손절하고 갈아탔을 때 항상 후회하는 타이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 그때 놔뒀으면 이 손절한 종목도 올라갔고 내가 산 종목이 내렸는데 지금 탈 걸.' 이런 포인트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아주 나눠서 한 10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주식 수가 적다 하더라도 10 등분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갈아타시는 거 하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맞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분명히 난 오늘 이렇게 손절하고 갈아탔다고 치고 한번 지켜보자. 그럼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그때 이때 했다고 쳤다가 안 했다고 치고 팔고 사면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한다는 부분이 그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손절을 하고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특히 뭐 본인한테 그런 거야 그렇지만 이 자녀분들한테 쓸 거 안 쓰고 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게.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한 2016년에 투자하다가 5억을 날렸을 때 5억 날리고 나니까 '그냥 외제차나 한번 끌어 볼까?' 뭐 이런 생각. 예, 그거하고 자녀분들이 있는 상태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속상한 게. 거기다가 손절한다는 건 우리 심리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실패 인정.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 인정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변명을 하고 그래서 체면이 서고 자존심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이 메커니즘과 똑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한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고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보고 나중 시점에서는 무조건 잘한 게 될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시되 타이밍이 갖고 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한 템포 쉬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돈 맛을 못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 한 8, 9, 10, 11, 12, 1 한 7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장이 안 도와주면 수익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것보다는 잘 준비해서 시장이 좋을 때 수익금으로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덱스가 확실히 거래도 많이 되고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타이거보다는 코덱스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코덱스에 없으면 타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가 좀 코덱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런 거 한번 보면 그냥 이 꼬리가 그냥 올라갑니다. 예. 제가 칭찬에 좀 취약해 가지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은 투자, 그리고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 지루하지만 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뀌지만 뭐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 나오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제일 높은 데랑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한가 간 종목과 비교하면서 내 종목은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잘 버텨나가면서 좋은 종목의 어떤 성과가 날 때까지, 예, 그렇게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 가지고 정말 싹 다 기억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거 우리 동창들 한번 모이면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이말문 선생님인데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지우개를, 예, 누가 여자애가 하나 떨어뜨린 걸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지우개 도둑 맞았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지우개 갖고 있는 사람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예, 뺨을 때려서 쌍코피가 나 가지고 아주 정말 강렬한 인상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쌍코피가 나 가지고 그 얘가 이제 뭐 덩치도 크고 생긴 것도 거의 뭐 조폭 비슷하게 생긴 앤데 그래 가지고 얘가 막 뭐 술 먹고 좀 설치고 그러면 이 이말문 선생님 부른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얘는 알아듣고 쓸데없는 거 기억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좀 기억력이 뭐 기억력이 좋아서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잡담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인트로전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더라도 인트로전은. 예, 단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시장이 내려갈 때 뭐 여기서 단타해서 안 되면 빨리 끊고 또 여기서도 반등 자리인가 해서 안 되고 해서 끊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뭐 습관적으로 여기서 끊고 다시 사서 또 기다리다가 또 단타 치다가 끊고 이렇게 습관적인 매매를 해서 거래 비용으로 다 날려먹는 그런 방식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단타 자체보다는 지금 하시는 것도 사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어떤 매매이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잘 다듬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 예, 인터로조가 오늘 상승했는데 이 인터로조의 오늘 공시를 보시면 전망에 대한 공정 공시를 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못 냅니다. 공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공시에서. 그러면 내년에 이제 매출이 1460억에 영업이익 400억 낼 것이다. 뭐 계약의 어떤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다. 예.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정 공시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00억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282억, 매출 1168억.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1460억까지 매출이 늘 것이고 영업이익이 400억이 날 것이다. 그럼 적정 주가가 최소 4천억이 되면 지금 주식이 이제 실적보다 쌀 거다라고 회사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기능성 제품 뭐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렌즈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제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한창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억 난다라고 하면 그게 뭐 경쟁 업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기술력이나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기 때문에
그 콘택트 렌즈 기술 수준만 놓고 본다면 거의 제노레이급입니다. 제노레이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인트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택트 렌즈 분야에서. 제노레이는 엑스레이 분야에서.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특히 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용 렌즈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그걸 이제 회사에서 공시까지 낼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니까 숫자가 안 나오고 매번 적자 나고 주가 박살나고 있는 종목에 비하면 이 종목은 정말 희망찬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숫자 나오는 종목, 제노레이도 마찬가지고 인트로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뭐 견딜만 한데, 그리고 앞으로 내 종목의 실적이 늘어날 거면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 뭐 주가 올라가고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상태하고 제약바이오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나도 같이 보니까 형편없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투자를 안전하게 해 나가고 그게 이제 보상이 되면 이제는 단타든 뭐 테마주든 안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쳐다봐도 아주 정말 복권 사듯이 조금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크게 잃을 일은 없을 것이고 시장에서 잘 버티다가 10년에 한 번 정도 큰 장이 열리면 그때 예, 한 단계 도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